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는군요. 경제학 원론이 지난주에 드디어 완강히 되었죠. 더불어 유튜브 저희 채널도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0명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유튜버인가? 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조금 생겼어요. 조금 생겼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넘으니까 또 약간 부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또 수익 창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일단 있는 대로 한번 다 붙여봤습니다. 다 붙여봤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중간중간 강의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는 조금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 동영상이 아무래도 이게 강의다 보니까 좀 길죠.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다 보니까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20분이 넘어가니까 또 긴 거는 막 1시간 가까운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광고를 넣는 거는 조금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다 중간에 넣어놓긴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좀 불편하실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미시경제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시경제에는 웬만하면 중간에는 광고를 좀 안 넣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솔직히 광고 넣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갑자기 떼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도 소소하게나마 동기부여,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한번 달아놨죠. 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나뵈서 정말 반가운데요. 오늘부터는 뭘 할 것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책 그냥 보여드려도 되죠. 자, 이게 뭐냐면 미시경제 이중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 1장은 굉장히 좀 간단하죠. 간단하다 보니까 조금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강의 자료, 이 책이 없어서 강의를 듣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좀 짧은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경제학 원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반성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나도 비정기적이고 길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후회하는 점입니다. 반성하는 점이고, 그래서 미시경제학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죠. 미시경제학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강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꼭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 하면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맥시멈은 2회입니다. 맥시멈은 2회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요. 1회라고 하는 건 반드시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날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간은 뭐 사실은 오전에 될 수도 있고 오후에 될 수도 있고 저녁에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자, 목요일 날 업데이트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가급적이면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의 그 단원의 연습 문제를 좀 올려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연습 문제를 그다지 많이 다뤄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미시경제학부터는 조금 문제도 좀 풀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연습 문제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례를 보시면요, 이 책은 이제 이중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7판 되겠습니다. 2019년에 나왔더라고요. 자, 요거 차례를 보시면은 이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장이 여러 개죠. 꽤 장이 여러 개지만 그래도 뭐 경제 원론에 비해서 짧아요. 23장까지 있습니다. 23장까지 있는데 쌤, 그러면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이랑 미시경제학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랑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기로는 당연히 경제학 원론에 있는 부분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파트를 들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경향성, 뭐 용어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학 원론에서 웬만큼 다 다뤘어요. 웬만큼 다 다뤘는데 미시경제에서 추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더 엄밀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적인 공식, 식의 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경제학 원론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긴 좋겠죠. 물론 미시경제에서 내용에 관련된 얘기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래프와 식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강의란다. 일주일에 한 챕터씩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순조롭게 끝난다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미시경제학 편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는 본편 강의,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물론 화요일에는 안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화요일에는 연습 문제 푸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이 수강생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수강생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계없는 이야기들도 살짝 이제 좀 하게 될 텐데 그냥 들으세요. 자,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책 장수는 아니지만 미시경제학 이 책이요,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는데, 뭐 여기 서문 보면은 몇 년도부터 나왔고 뭐 이런 얘기 잔뜩 있어요. 잔뜩 있는데, 제가 사실 미시경제학을 처음으로 공부했던 때가 2002년도예요. 2001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2002년도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미시경제학을 배우게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런데 자, 미시경제학을 들을 때 제일 처음 사용했던 교재가 이 책이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칠판 아니었죠. 칠판 아니었고, 몇 판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한 3판이나 4판 뭐 요쯤 됐었겠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좀 잘난 척 같긴 하지만 경제학 원론에서 했던 거 뭐 이렇게 똑같이 또 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 좀 하고, 그리고 또 책도 되게 쉽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줄줄줄 읽으면 되도록 그렇게 잘 쓰셨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저는 이제 서울대를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이중구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자체는 사실은 행정고시 뭐 준비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좀 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도 이제 학부 때, 그리고 학부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석사 할 때 계속해서 이제 행시를 잠깐 조금씩 파트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행정고시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란가, 인생이 좀 달라지긴 했겠죠. 자, 어쨌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미시경제학 파트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준비되셨다면 책을 열어보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책이 없고요, 책 살 계획도 없습니다. 이 책이 얼마냐면요, 얼마지? 자, 잠시만요. 책이 얼마나? 3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인터넷 서점에서는 37,000원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겠죠. 뭐 많이 할인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5%인가 10%인가 밖에 안 해주는데. 자, 어쨌든 책을 조금 마련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거 업데이트 주기지만 선생님 교재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교재가 없다고 해서 못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비스인데, 제가 요거 하려고 이제 갤럭시 탭도 샀습니다. 갤럭시 탭 S6도 하나 사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매 수업이 업데이트 된 후 수업 자료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로 그걸 갖다 다 칠 만큼 그렇게 시간은 없어가지고 손글씨로 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글씨 잘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글씨로 해서 PDF 파일로 수업 자료를 PDF 형태로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어디다 업로드를 할 거냐 하면요, 제 블로그예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제 블로그도 홍보를 하는 거죠.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겠다. 자, 그럼 블로그 주소가 궁금하시죠? 블로그 주소 당연한 얘기지만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그거 만드는 거에다가 넣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적어 드릴게요. 자,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까지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 아비터5로 들어오시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거는 사실 수업 자료가 없어요. 오늘 강의하는 건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 수업 자료 정리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안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는 2장 내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또는 그 강의가 업데이트 되고 난 직후에 수업 자료를 요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PDF로 올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보시면 그 PDF 파일이랑 같이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근두근합니다. 미시경제학.
그렇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 강의가 가장 잘 맞으시는 분은 역시나 전공이신 분, 전공,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께서 전공의 수업을 듣기 전에 이제 이런 게 미시경제학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수업 자료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교재가 있으신 분은 이제 4페이지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1.1 경제학과 미시경제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이란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경제학 원론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것 우습지만 물론 마음이 급하셔서 경제학 원론 안 듣고 그냥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부터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짧게만 말씀드리죠. 자,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돈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죠.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재화들,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생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욕망!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논리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자, 뭐 거기 잔뜩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굵은 글씨 경제적 자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과 선택. 이건 좀 중요하네요. 희소성과 선택. 희소성. 그래서 scarcity 해가지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3일 동안만 물을 안 먹어도 죽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물건은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물과 다이아몬드를 살 때 어떤 게 더 비싸요? 물보다는 다이아몬드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다 이거죠.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다이아몬드를 줄 만큼 물이 왜 나와 갑자기? 자, 다이아몬드가 흔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높아진다. 결국 희소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희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초이스예요, 초이스. 그래서 테이스터스 초이스 뭐 이런 느낌인데 결국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경제학 첫 시간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그래서 아마 요 정도 맞나? opportunity? 맞죠?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자 요거는 뭐다? 내가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좋으니까 선택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좋은 녀석의 가치,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경제학 원론에서도 아마도 김치찌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점심을 식당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에 메뉴가 엄청 많이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또 뭐 있냐? 왜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뭐 있는데 그중에서 김치찌개를 선택했다고 치죠? 왜? 갑자기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긴 했지만 두 번째로 먹고 싶은 게 한 된장찌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김치찌개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했던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는 second best, 된장찌개가 저한테 주는 만족이에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미시경제 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미시경제 이론과 거시경제 이론,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었죠. 경제학 원론에는 이 세 가지를 사실 살짝 봤는데 미시, 거시, 그리고 국제경제 뭐 이런 정도가 있어요. 물론 국제경제는 이제 그런 거죠. 무역은 왜 일어나지? 그리고 또 환율이 뭘 의미하지? 그 다음에 환율이 달라지면은 국가 간의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국제경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시 그리고
사실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제경제를 살짝 곁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시하고 것의 차이는 뭐냐? 이 미자하고 거자의 차이죠. 아하, 그러네요. 미시경제라고 하는 거는 조그맣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주체 하나하나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경제 주체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미시가 되겠고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숲으로 비유하자면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 단위, 그 다음에 소비자 전체 단위, 뭐 시장 전체 단위 이렇게 크게 봐서 어떤 영향, 뭐 어떤 요소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거시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 끝나고 나면 거시경제도 따로 할 거예요. 따로 할 거고 일단은 미시경제 이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시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 주체 하나하나의 선택을 이제 살펴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자원 배분이라든가 소득 분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 정도로 보고요. 거시경제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에 경제학의 방법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호라, 경제학은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방법론이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경제 모형을 얘기를 한다. 경제 모형. 자, 경제학은 어떻게 연구하는가? 경제학의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방법론에다가 저는 제목에 이렇게 넣고 싶네요. 연구 방법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연구라고 썼습니다.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 자, 그럼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경제 모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그 광고 같은 거, TV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 자동차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무로 자동차 모양을 대충 만들어서 그 형태, 유선형 이런 것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본네트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갔다가 뒤쪽으로 빠지는 그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공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요, 생각해보면은 자동차를 직접 놓고 실험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만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그 안에 뭐 계기판이니 의자니 뭐 이딴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겉껍데기만 딱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람을 한번 불어보면 공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그런 거 할 때 모형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모형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정말로 실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요인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아까 자동차 모형에 따르면 바깥쪽에 이 굴곡 요것만 잘 살려가지고 모형을 만들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냥 신경 안 쓰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 보시면 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현실의 경제 현상을 추상화된 수준에서 파악하는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들만 추려내고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 모형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요거는 현실을 완전히 축소해서 옮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효과도 그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모형을 만들려면 사실은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가정. 또 이제 가정이 끝내주죠. 그렇죠? 가정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또는 다른 모든 요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무엇이 바뀐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놓는 거죠. 왜? 가정을 물론 실생활에서는 가정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가정을 해놓지 않으면 일단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 다음에 가정을 해놓음으로써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연구를 하는 노력이라든가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들 앞으로
이 경향성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만약에 수업 목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면은 가정이 뭐냐에 따라서 그 지나가는 결론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들을 좀 잘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프 하나를 보시더라도 이것은 무슨 가정이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명제에 이르는 이론화 가정의 타당성 어쩌고저쩌고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정도 가정이 중요하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경제 모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정이 중요하고,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은 보통 이제 경향성의 형태 또는 식의 형태,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연역법 대 귀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걸 얘기하죠?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전제 밑에서 하나씩 진짜 대전제를 만족시키는 예를 가지고 그 안에서 특정한 결론들을 내는 것.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부터 그 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를 결론을 내는 그런 것이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귀납법은 반대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 내기 위해서 석가모니님 죽었다, 예수는 죽었나? 부활했나? 뭐 여튼 예수님도 죽었다. 그 다음에 공자도 죽었다. 뭐 황영환이도 언젠간 죽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때까지 안 죽은 사람은 없네.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 건가? 그 사례들에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귀납적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발음이 안 되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수업 자료에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적화와 균형. 그나마 이번 단원에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합리성, 최적화, 균형, 요 세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첫 번째 단원에선 알 거 다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경제적 문제는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최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적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이 무한해요. 하지만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는 최적화 혹은 균형 중 하나의 문제로 귀착된다.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자, 첫 번째, 그래놓고 첫 번째 나오는 건 합리성이죠. 합리성, 그 다음에 최적화, 그 다음에 균형,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ationality예요. rationality.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가 꼭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라든가 어떤 경우든 간에 모든 경제 주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저놈이 한 30년 전에 나를 때렸었는데 그럼 지금 가가지고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감정이고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때리면은 뭐 합의도 봐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릴 것 같아, 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리성의 가정을 갖고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존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내용 뒤쪽에 가다 보면은 사실 사람의 심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나오는 경제학도 요즘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만 하더라도 뭐 사람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냥 가정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갖다 주류 경제학으로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욕망, 기호, 동기 등 목표 설정과 관계되는 여러 요인들이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단지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합리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따라 갑자기 기분이 센티해가지고 돈을 좀 더 써야겠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돈을 더 써야겠어,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최적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경제학에서의 선택은 적당히 중간쯤에서 머무는 법이 없다.
경제학에 설정하는 대표적인 인간은 바로 경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호모, 쓰기 힘드네요. 자, 이코노미쿠스.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진짜 완전히 바라는 것은 가능한 한 극대화하고 원치 않는 것은 극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극대화 그리고 극소화. 어떤 걸 극대화한다고요? 바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극대, 내가 싫어하는 건 극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최적화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미니마이제이션 두 개 합쳐서 맥시민 문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단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우유를 먹을 건데 햄버거를 먹을까? 자, 햄버거를 먹는다고 할 때 햄최몇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햄최몇. 자, 햄버거를 처음에 먹을 때 얻는 만족감, 두 번째 거 햄버거를 먹을 때 만족감, 세 번째 거 먹을 때 만족감, 네 번째 거 먹을 때 죽을 것 같은 포만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단위가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맥시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키려면 모르겠어요. 일단 한 10개쯤 먹어보자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개하고 한 개 비슷하네. 자, 한 개 마지널 개념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하거나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의 만족감이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된다라고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평균 대 위를 걸어갈 때 이 수평 맞추는 균형 이런 것도 맞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이 되는데 일단은 그 12페이지에 있는 균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이 되면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 균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그려놓고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공이 있는데 요 점에 딱 있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있는 상태라면 사실 얘도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공이 이런 곳에 있을 때 여기는 바람이 불든 뭘 하든 웬만하면 여기 있으려고 하겠죠. 요 두 가지 상태가 모두 다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쌤, 근데 이 균형하고 이 균형은 얘는 불안정하잖아요. 이거 누가 툭 치면은 그냥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골로 가버리는데요. 그래서 균형은 균형인데 둘 다 균형은 균형이에요. 하지만 얘는 불안정한 균형, 불안정, 그리고 얘는 안정한 균형. 그렇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구분을 하긴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의 개념이라고 해서 그건 따로 나중에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그런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그게 갑자기 뭐 가격이 훅 높아진다거나 뭐 누가 이제 물건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잔뜩 사와가지고 100톤을 팍 풀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이지만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1장에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있는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요약 부분 한번 보고 오늘 일단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제학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 사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시험 같은 걸 보더라도 기회비용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은 꼭 알아두시고요. 뭐라고요? 내가 어떤 제일 마음에 드는 녀석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녀석의 가치? 뭐 여튼 그래요. 자, 제일 좋은 녀석의 가치, 그걸 갖다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미시경제 이론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평한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거시경제 이론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두 이론 사이에서 관심의 분업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분업체제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3번 현실의 경제 현상을 이론으로 옮겨놓는 작업의 첫 단계는 모형을 만드는 일이다. 지웠네요. 자, 경제 모형. 그러면 어떤 경제 모형의 적합성은 가정의 현실성, 논리의 엄밀성, 일반성, 예측의 정확성 등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될 수 있다. 이론화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는 연역적 방법 또는 기납적 방법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데 양자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둘 다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대부분의 경제적 문제는 최적화와 균형 중 하나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최적화 현상은 경제 주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생겨나며 따라서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균형은 시장에 표출된 여러 가지 힘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균형의 존재하긴 하나라는 것, 그리고 안정성, 얘는 불안정하고 얘는 안정하다, 뭐 그런 것들도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일성, 그 균형을 이루는 점이 한 점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1장은 앞으로 미시경제라는 걸 갖다 배우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 화요일에 1단원의 연습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책을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셨다면 가급적이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강의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이 강의는요, 아마 지금 촬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될 거예요. 지금 보통 이제 한 강의 30분에서 1시간 사이죠. 그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짧은 단원이긴 하지만 앞부분에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고, 2장이니 3장이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쪽은 한 단원이 꽤 길어요. 그래서 1시간 가까운 강의 또는 1시간이 넘는 강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끊고 그냥 한 강의로 올리려고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미시경제 이론 앞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저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이 강의 다 들으셨으면 수업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 블로그.naver.com/arbiter5. 자, 수고하셨습니다.